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이번 주 들어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수해 피해 지역들에선 무더위 속에 수해 복구로 2배, 3배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 연휴에도 많은 기업과 봉사단들이 일손을 보태면서 복구 활동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덕분에 피해가 발생한 지 한 달째 된 경북 예천 같은 지역에선 일단 마을 도로 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겉모습만큼은 예전의 모습을 많이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집이나 농지가 다 유실돼서 갈 곳 없는 많은 피해 주민들이 막막한 임시 조립주택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심지어 아직도 실종자 2명을 찾지 못하고 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복구를 시작한 지 한 달씩 된 지역 상황도 이러니 다른 지역들의 사정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일단 재난이 발생하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안타까운 건 비만 오면 이런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구 활동이 그저 임시 방편으로 끝날 게 아니라 다시는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복구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8월 16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수요일 시간입니다. 해외 농업 소식 전해드리고요. 오늘 아침 야구 잡설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각 팀이 100경기를 전후로 치른 KBO 국내 프로야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요. 나이 듦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담고 있는 책 곧 죽을 거니까 라는 제목의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오늘 나갑니다. 아직 8월 무더위가 한창인데요. 여름이 채 가기도 전에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5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른 추세로 환자가 늘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말라리아는 병원충을 가진 이것에 물려서 감염되는 전염병이고요. 고열과 설사 그리고 구토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매개가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또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국무장관이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15일 날 3국 외교장관 화상회의에 회견을 가졌는데요. 일본의 처리수 방류 계획에 대해서 우려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은 후쿠시마 방류에 관해서 미국은 안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일본의 계획에 만족한다면서 특히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안전 기준에도 맞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장관은 또한 일본은 국제 원자력 기구와 오염수 방류 계획에 관해서 긴밀하게 사전 협의를 하고 있고 과학적 기반을 둔 투명한 절차로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일본 국내 여론도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오염수를 방류해도 좋다 이런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해서 대내외 설득, 홍보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해양 방류 계획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일본 국민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HK 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1,223명을 대상으로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서 해양 방류하는 계획의 적절성을 물어봤는데요. 그랬더니 적절하다는 대답이 53%,
부적절하다 30%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나머지 17%는 모른다 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NHK가 한 달 전인 7월 달에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봤는데요. 그때는 찬성한다는 대답이 35%, 반대가 25%, 그리고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대답이 3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방류에 찬성하는 쪽이 확 늘긴 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베트남과 태국의 쌀 수출 가격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베트남과 태국의 쌀 수출 가격이 15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는데요. 국제 쌀 시장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우리나라 국내 소비되는 품종과는 다른 장립종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쌀입니다. 이번에 국제 가격이 오르면서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의 쌀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의 쌀 수출 평균 가격은 톤당 539달러, 우리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 됐는데요. 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0% 넘게 올랐습니다. 베트남 쌀 수출 가격이 15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오른 거고, 이 현지 수출업계는 인도의 쌀 수출 제한 때문에 단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7월 20일 날 바스마티 품종을 제외한 백미 수출을 금지했는데요. 바스마티는 길쭉하게 생긴 장립종 쌀로 인도를 대표하는 품종입니다. 인도가 작년에 쌀 2,200만 톤을 수출했는데 이 가운데 바스마티 품종을 제외한 백미 그리고 쌀에게가 1,000만 톤 정도 됩니다. 이번에 수출 금지 조치는 수출 물량 중에서 45%를 결국은 반출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다만 인도 정부는 작년에 740만 톤을 수출한 찐쌀은 이번에 금지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근데 그 인도와 베트남이 왜 쌀 수출을 제한하는 건가요? 네, 인도와 베트남 정부가 쌀 수출을 금지한 이유는 기상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 그리고 그로 인한 쌀값 폭등 때문입니다. 인도가 올 들어서 평균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진 데다가 이 몬순 우기까지 늦어지면서 쌀 가격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도 식품부에 따르면 수도 뉴델리의 쌀 소매 가격은 올해 들어서 15%, 그리고 전국의 평균 쌀 가격도 8%가량 올랐습니다. 인도의 쌀 수출 금지는 태국, 베트남 등 쌀 수출 가격 상승 우려를 낳은 적이 있었는데요. 두 나라는 인도와 더불어서 세계 3대 쌀 수출국입니다. 인도의 쌀 수출협회 회장은 쌀 수출 2위, 3위 국가인 태국과 베트남은 부족분을 충당할 만한 여유가 없는 상황이고 또 다른 나라로부터 물량을 대체할 수 없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쌀 가격 상승 때문에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본은 또 한편 쌀가루 소비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쌀가루의 매력을 알리고 소비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쌀가루 소비 확대 추진 프로젝트를 이번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농수성과 일본의 맛집 정보 웹사이트인 구루나미가 기획한 건데요. 농수성의 쌀가루 소비 확대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일본 내 쌀 수요가 연간 10만 톤씩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쌀가루로 쌀 소비 전체를 견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농성 측은 프로젝트 주요 내용으로 전국 수포에 쌀가루 판매장 특별 설치 뿐만 아니라 대형 외식 체인과도 협업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대형 외식 체인과 연계한 페어에서는 면류, 디저트류, 빵류 등 메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TV 광고나 특설 웹사이트를 통해서 쌀가루의 매력을 알리고 전국 슈퍼에 쌀가루 판매장을 설치하는 홍보도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 셰프의 쌀가루 레시피도 공개하면서 소비자가 직접 요리할 수 있도록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네. 세계적인 식품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펩시코, 월마트가 미국과 캐나다의 재생농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7년간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협력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재생농업은 적극적인 환경재생 작업을 통해서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고 개량하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방식을 뜻하는 겁니다. 기업은 성명을 통해서 2030년까지 약 400만 미터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200만 에이커 이상의 농지에 재생농업을 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정도 양이면 대략 77만 8,300가구가
가정에서 1년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세계적인 식품 기업인 네슬레가 식품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재생농업에 12억 스위스 프랑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8천억 정도 돈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재생농업에서 핵심 재료의 20%를 2030년까지는 50%를 조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회사 측이 밝혔습니다. 또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알리바바의 마윈 전 회장이 이분도 농업 스타트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마윈 전 알리바바 회장이 최근에 농업 스타트업에 투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을 전문하는 스타트업 1.8m 해양 기술이 7월 20일 날 중국 저장성의 성도인 항저우에서 자본금 1억 1천만 yuan 규모로 설립이 되는데요. 이 회사는 지배 주주가 홍콩 소재에 있는 한 주식회사이고 2대 주주가 바로 마윈 전 회장인데요. 2019년 투자거래를 위해서 만든 벤처회사 중 하나인 항저우 다칭터우 22호 예술문화 주식회사가 지분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 전 회장은 2019년에 알리바바 은퇴 이후에 스페인, 네덜란드 등에서 농업과 환경 문제 관련 기술을 배우고 있는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 5월 달에는 일본 도쿄대학에서 교수직을 맡아서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량 생산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업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마 전 회장이 창립한 회사이자 현재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구조조정을 지나고 있는 알리바바도 농업 관련 기술에 투자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연구소는 스마트 육종 분야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번 달 초에 종자산업 관련 생명과학자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호주 최고의 부호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호주 최고 부자인 지나 라이언트가 호주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라인하이트 회장은 원자력 발전이 현재 지방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풍력, 태양열 위주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보다 훨씬 더 나은 대안이라고 의견을 밝혔는데요. 네. 라인하트 회장은 농민들은 폐를 죽이는 풍력 발전기나 대형 태양열, 지결판 시설을 선호하지 않는다면서 이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원자력 에너지가 더 낫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원자력 발전 도입과 관련한 투자 비용과 방사능 오염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동안에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호주 최고 부자가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해서 원자력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호주 정부는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율을 8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라인하트 회장은 광산업계와 달리 농민들은 재정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차, 농기계, 태양열, 풍력 발전 등에 20만 호주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는 역부족이다라고 진단하면서 정부가 실제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은 농업기관이 무너져서 식량 안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라인하트 회장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철광석, 석탄, 농업 분야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호주 최대 기업을 일군 인물이고 라인하트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374억 호주 달러, 우리돈으로 32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해외 농업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아주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이제 각 팀이 한 100경기를 전후로 게임을 치렀는데요. 국내 프로야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이 시간이 오는 것 같은데 네. 많은 이야기가 좀 쌓여있죠.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아서 본인이 자청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나오고 싶다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야구 잡서를 진행하고 있는 정현재 PD입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제가 자청한 것은 아니고요. 네. 네, 상황이 어쩌다 보니까
네,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 또 삼성 라이온즈의 찐팬으로 알려져 계신데 네. 삼성의 올 시즌 어떤지부터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한 100경기 정도 했거든요. 삼성은 네, 준비 없이 시즌을 시작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불펜이 터지고 거포 찾기에 골몰하다가 아예 이제 삼성의 이번 시즌은 거의 터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터졌다는 게 잘 돼서 터진 게 아니고 잘 안 됐다. 안 좋은 쪽으로. 지금 9위를 하고 있는데 꼴찌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쉽죠. 네, 원래 그 불펜은 지난 시즌부터 계속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보강을 안 했었어요. 우리는 뭐 괜찮다. 뭐 이런 괜찮다 그랬다고요? 우리는 작년부터 뭐 안 좋았는데 뭐 잘 할 수 있다. 이런 기조로 영입이나 이런 거 하나 없이 네, 시작을 했는데 팝에서 올라오는 것도 없고요. 2군에서 오는 네, 것도 지금 삼성 투수들이 대부분 지금 선발 제외하고는 불펜이 WAR이라고 하죠. 네.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야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는데 많이들 아시는데 그게 역대급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 예전 그 82년도 산미의 그 WAR과 거의 비슷하고 물론 이제 최근에 키움이 조금 더 못하면서 더 내려갔는데 하여튼 삼성이 불펜이 너무 안 좋아요. 선발이 잘 던져도 불펜에서 받쳐주질 못하고 타선에서도 그 홈런 타자를 계속 찾다가 안 찾아졌어요. 오젤도 안 터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선수들이 중간중간에서 이제 흐름을 끊어 먹으면서 점수도 못 내고 그러면서 지금 2순위에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어제 LG는 이겼더라고요. LG는 9위라는 팀이 1위하는 팀 만날 때마다 잘해서 이게 이따가 어찌된 LG 일인가? 칭찬할 건데 어제 경기는 LG 수비가 조금 불안했어요. 네. 번트 타고 처리를 2번이나 못하고 네. 홈 송구가 벗어나고. 잠깐만요. 네. 이거 LG 칭찬할 때 수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비를 못했다. 어제는. 수비 얘기 안 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LG가 왜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이유로? 지금 1위인데. 벌써 그 얘기 해야 됩니까? 네. 우리 직접 가야 됩니다. 예. 팀 타선이 어나더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팀 타율이 2할 8푼 5리거든요. 근데 2위가 KT인데 2할 6푼 8리입니다. 2위 팀 타율 2위가 KT. 팀 타율 1위가 LG인데 2할 8푼 5리, 2위가 KT인데 2할 6푼 8리. 대부분 2할 6푼에서 놀아요. 다른 팀들이. 근데 LG만 2할 8푼 5리입니다. 근데 그냥 일반 선수가 2할 8푼 5리 정도 친다 그러면 준수하잖아요. 네, 팀 타율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타율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도 작년에 좀 순위가 안 좋을 때 타율은 좋았거든요. 문제는 득점입니다. 득점. LG가 550개예요. 득점이. 근데 2위 KT가 472개입니다. 대부분 400개대예요. 근데 혼자 550개를 했어요. 득점을. 그러니까 엄청난 공격력의 팀이다. 거기다가 WRC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WRC 플러스. 100이 아주 평균적인 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00이 아주 평균적인데 120이에요. 팀 WAR 플러스가. 그러니까 팀 타선이 불과 같다 지금. 올 시즌 LG 잘 된다 지금. 네. 반면에 선발이 아까 말씀드렸던 WAR이 선발이 9위예요. LG는 지금. 그래 선발이 좀 못하는 느낌이에요. 켈리가 몇 년 동안 계속 잘했던 켈리가 지금 굉장히 못하고 있죠. 네. 그리고 플러코도 최근에 코로나 걸리면서 한 2주 자리 비었고 그러면서 젊은 선발들이 살아나지 못하면서 결국은 최원태를 영입하는 수까지 뒀는데 어쨌든 선발이 9위를 하면서도 지금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것은 타선의 힘이다. 타선의 힘.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LG 팬으로서. 왜냐하면 이 타선은 믿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뭘요? 두산이 왕조 시절이었어요. 그때 보면 포스트 시즌에서 타선들이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약간 눈이 살짝 돌아 있는 느낌입니다. 타선들이 막 살아나니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에는 타선의 힘이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걱정인 게 그때를 얘기하셔서 비교를 해보면 그때 두산 수비가 진짜 최고였어요. 그랬죠. 네. 근데 LG도 물론 요즘 괜찮은데 약간 막 안정감이 느껴지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어제 뭐 문보경 선수의 홈송구라든가 그게 약간 손발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번트 타구를 투수가 던질 것인가 3루수가 던질 것인가 우왕좌왕하다가 아예 잡지를 못했거든요. 뭐 그런 점이 있는데
포스트 시즌 가면은 괜찮을 거다. 지금 LG면은 못해도 이제 뭐 2위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싫다니까요. 그러면 1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1위를 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제발. 하는데 네. 만약에 예전에 1위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전히 1위 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팬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요? 네, LG가 LG가 올 시즌 몇 위 할 것 같으십니까? 불안하죠. 너무 불안해요. 잠이 안 와요. 6경기 차인데요. 2위와 6경기는요. 네. 제 생각에 흐름 타잖아요. 한 3주면 바뀝니다. 진짜 LG 연패하는 거 예전에 뭐 혹자들이 놀린 DTD다 이런 거 진짜 겪어본 사람들의 체감은 일주일 만에 그냥 뒤집혀요. 아니 그러니까 DTD라는 것은 보통 여름 되면은 실현이 됐는데 지금 여름이 거의 끝자락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입추도 지났고 근데도 6경기 차라는 것은 그러니까 또 새로운 역사를 쓸까 봐. 넘어가시죠. 제일 불안해요 지금. 어쨌든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왔는데 아까 뭐 팀 타율 얘기해서 KT 뭐에서 KT 지금 KT 계속 나오는데 지금 어느새 3위입니다. 이 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시즌 초에 아주 하위권으로 쳐졌던 KT가 지금 3위까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하위권 쳐질 때 선발 때문에 고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선발들이 다 부진하고 아프고 그래가지고 KT 팬들은 우리 선발 좋다는 얘기 제발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고영표라는 선수가 꾸준히 지금 10승 또 찍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방망이들도 굉장히 차게 식었었어요. 뭐 황재균 선수 이런 선수들이 발목 부상 때문에 2번이나 빠지고 그다음에 지금 강백호 선수 빠져 있죠. 배정대 선수 진짜 감 못 찾아가지고 완전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그 선수들이 강백호 선수 물론 아직도 올라오고 있지 못하지만 황재균 선수 최근 뭐 10경기 따지고 보면 거의 4할에 가깝게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민혁이라는 선수가 시즌 초부터 꾸준히 잘해주고 있고 최근 10경기도 3할 이상 치고 있고 그다음에 배정대 선수가 최근 KT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계속 배정대 선수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선수도 한 3할 오픈 정도 치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그러니까 방망이들이 살아나고 그런 다음에 쿠에바스라는 알죠. 작년 시즌까지 한국에서 뛰었던 그 쿠에바스를 시즌 중에 다시 데려왔어요. 역시. 이 선수들이 선발들이 자리를 잡고 타선들이 살아나니까 기세가 완전 막 이렇게 오르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KT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요즘은 KT가 제일 무섭다는 얘기 진짜 많이들 하죠. 그리고 자꾸 삼성한테 지니까 스트레스 받아. 이게 1위 팀이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지점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게 지난번 제가 60경기 정도 했을 때 나왔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꼴찌를 하고 있는 키움도 승률이 41%예요. 삼성도 9위를 하고 있지만 42%입니다. 그러니까 역대로 1위부터 10위까지 딱 붙어있는 그런 시즌이에요. 촘촘한 시즌입니다. 야 반대로 롯데는 어떡합니까? 지금 시즌 초에는 막 1, 2위 했는데 7위네요. 가을 야구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로떼가 1위부터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이렇게 쭉 찍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1위를 할 때만 해도 그 기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그 방망이도 진짜 좋았고 투타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는데 어느 순간 뭐 노진혁 이런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고 그다음에 한동희 선수가 계속 방망이가 안 터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라인업에 뒀어요. 감독이 인터뷰를 들어보면 한동희 선수는 계속 내보내야 되는 선수일 수밖에 없다. 거기서 잘해줘야 된다. 근데 최근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한동희 선수를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또 안권수 선수가 시즌 초반에 잘 해주다가 수술 때문에 빠졌는데 다시 들어왔고 그래서 안권수 선수 살아나고 그다음에 노진혁 선수 다시 돌아오면서 살아나고 한동희 선수 빠지고 이러면서 타선에 약간 짜임새가 좋아지면서 게다가 투수를 새로 데려왔어요. 외국인 투수를 이 선수 이름이 죄송합니다. 앨런 윌커슨이라는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 선수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반즈 선수도 포수가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 5경기 엄청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타 밸런스가 다시 맞아 들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정보근이라는 백업 포수예요. 그러니까 올 시즌 FA로 LG에서 80억을 들여서 유강남 선수 데려왔잖아요. 근데 유강남 선수도 방망이가 안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유강남 선수가 빠지고 정보근 선수가 지금 주전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 5경기 5할 2푼입니다. 정보근 선수가.
엄청난 이 방망이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반지 선수가 정보군과 배터리를 이루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기세가 다시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에도 2위 스한테 SSG에게 10대 6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이겼어요. 방망이가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간다. 가을 야구. 롯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차가 3분의 2가 지났는데 지금 경기차가 5위와 한 2경기 차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그래서 5위, 예, 5위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고요? 네. 왜 이렇게 요즘 겁을 내요? 유튜브 하더니? 아니 그러니까 저는 롯데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가 설레발을 떨어가지고 롯데가 못 갔느니 이러면서 혼나는 경우가 왕왕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혼나는 게 무서워서 댓글이 무서워서. 근데 보세요. 지금 5위 두산이 3연패 중입니다. 4위 NC도 2연패 중이고. 근데 지금 롯데는 연승 중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4승을 했어요. 4승 2패를 했거든요. 분명히 지금 롯데의 기세가 무섭지 않다. 흐름을 타고 있다. 점점점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짧게 7번 얘기하시죠. 관전 포인트 가시죠. 남은 시즌 관전 포인트. 상위권 다툼. 네. 가을 야구 누가 가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7위까지 지금 재밌겠네요, 근데. 장난 아닙니다. 물론 8, 9, 10위는 약간 지금 이렇게 떨어진 느낌이긴 한데 지금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MVP가 누가 될 것이냐. 지금 눈에 확 들어오는 선수가 없거든요. 저 노시환 선수 들어오는. 노시환 선수 들어오죠. 노시환 선수 지금 홈런 28개로 가을 야구 가면 무조건이에요. 네. 근데 한화는 지금 8위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마 팀이 가을 야구를 못 갈 것 같은데. 아이고 시간이 없어요. 네네. MVP 누가 될 것이냐 아마 챙겨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재밌을 겁니다. 네. 유튜브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는 놀랍게도 오늘 아침 PD 그렇지 않습니다. 야구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언젠가.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우리 롯데팬인 김동엽 상무님 모시고 책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늙어가죠. 하지만 이 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 곧 죽을 거니까 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롯데팬 김동엽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롯데야구 가을 야구 할까요? 저는 롯데는 4월하고 8월에만 야구를 열심히 하는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꼭 5강 안에 꼭 들어가서 가을 야구 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다 모여서 가을 야구하는 날이 오도록. 근데 책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곧 죽을 거니까. 예, 그렇죠. 이 책 제목 보면 이거 호러 같기도 한데 그렇진 않고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보통 세월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냥 나이 먹으면 누구나 퇴화하고 둔해지고 허술해지고 뭐 산뜻해지지 못해지는데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곧 죽을 거니까 뭐 그냥 대충 하고 뭐 편하게 하다가 살다가 죽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 책에서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주인공은 완전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 이런 변화를 멀리하는 기세하고 노력이 나이를 잘 먹는 걸로 이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책의 주인공 오시하나. 예, 그분인데 이 책은 이제 오시하나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이제 나이 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나이 들어가면서 겪는 이제 배우자의 사망 그리고 또 상속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좀 다루고 있어서 보시다 보면 이거 완전 페이지 터너입니다. 그냥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나왔던 얘기들만 해도 이렇게 이해가 되고 좀 이렇게 흥미가 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자가 좀 궁금합니다. 우치다테 마키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인가요? 방송 처음부터 들었던 분은 아실 텐데 이게 첫 번째 시간에 앵커님 안 나오셔가지고 잘 모르실 텐데, 그러니까 책 관계하는 노후 준비 첫 방송이 이제 끝난 사람이라는 소설을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그 소설을 쓰신 분이 우치다테 마키코. 그분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재밌어서 딴 거 뭐 한국에 번역돼 있는 거 없나 찾아봤는데 이게 곧 죽을 거니까 이 책이 번역돼 있어서 얼른 사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읽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끝난 사람이라는 책이
책이 정년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한 책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품절이 된 책이에요? 이게 도서관에서만 볼 수 있는 책이고요. 다시 한번 재출간되길 제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주인공 오시하나가 나이 들어 보이는 걸 싫어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일단 작자가 이제 전전반복에 그녀의 행동하고 옷차림을 묘사를 해놓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보시면 좋습니다. 캐릭터가 확 올 것 같습니다. 일요일 오후 나는 긴자거리를 걸으며 안쪽에 거울이 붙어있는 쇼윈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내 모습을 비춰본다. 3cm이긴 해도 하이힐을 신었고 산뜻한 청록색 얇은 스웨터에 굵은 목걸이를 했다. 목걸이는 까만색과 흰색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굵은 사슬 모양이다. 스커트는 마찬가지로 까만색과 흰색의 대담하고 기하학적 무늬로 산뜻한 스웨터와 잘 어울린다. 물론 손톱도 네일숍에서 관리하고 있다. 다시 발걸음을 내딛으며 모습이 비치는 쇼윈도 앞에서 반드시 흘끗 보며 체크한다. 좋아. 이 정도 딱 느낌 보면 20, 30대 여성을 떠올리실 거잖아요. 네, 굉장히 패션에 관심 있는. 절대 78로 보이지 않는다. 자신 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 신경도 썼다. 78. 어떠세요? 오시아나 어떤 사람인지 느낌이 확 오시지 않나요?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예. 완전 약간 요즘으로 말하면 시니어 모델. 그렇죠. 이런 느낌. 이분 패션 잡지 이런 데 나가도 되는 분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이제 긴자거리를 이렇게 하고 걷고 있으니까 월간 코스모스라는 잡지 편집부장이 쫓아와가지고 사진 모델이 돼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월간 코스모스는 이제 노년층이 주로 보는 잡지인데 패션, 화장법, 외모 가꾸기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이제 오시아나도 이제 자기 어떻게 옷차림할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구독하고 있는 잡지인데 그 잡지 코너 중에 이렇게 멋진 사람 있어요. 이거 소개시키는 코너잖아요. 이 인기 코너인데 이게 뭐냐면 길거리 가다가 발견한 노인들 사진하고 이야기로 이제 전면 통째로 컬러로 다 다루면서 이제 다루는 코너라서 이게 인기 코너라고 하는데 이 잡지의 이 코너의 모델이 되달라고 이제 제안을 딱 받았으니까 완전 꿈꾸던 일이잖아요. 거절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장이 수락을 하는데 카메라맨이 이제 질문 하나 던집니다. 어떻게 나이 들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자 외모를 가꾸는 것을 잊지 않고 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이를 먹는 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 안 보이는 게 점점 보인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그냥 고령자를 치켜 세우려고 하는 말에 불과하다. 현실에서는 나이를 먹으면 눈이 나빠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다리와 허리가 약해지고 주름과 검버섯이 뒤덮이고 좋은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사람은 퇴화할수록 외모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퇴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운동과 식사 그리고 외모 가꾸기 이런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나이를 잊고 살아요 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해주는 말이 있대요. 나이는 본인이 있는 게 아니고 남들이 있게 만들어야 한다. 되게 냉정하네요. 야, 근데 모든 어르신들이 사실 이 주인공 오시아나 같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좀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지. 그런 거 받아들여야지.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고 또 나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죽겠다. 열심히 그렇게 죽지 않고 늙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고 오시아나도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일일이 다 대꾸하진 않아요. 겉으로는 그냥 아이고 그래 그 말 맞다 이렇게 하시면서 속으로 이제 욕을 하는 거죠. 속으로는 노인이 가장 피해야 할 것이 자연스러움이다. 자연에 맡기고 있으면 나이에 걸맞게 깨재재하고 허술하고 주름과 검버섯으로 뒤덮인 할배가 되고 손주 이야기와 병 이야기만 하고 살게 된다. 그것에 맞서 살아가는 것이 노인의 기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오시아나는 살고 있습니다. 네.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고 근데 언젠가는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내가 나이 들었다. 이거를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제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될 텐데 무슨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오시아나한테 그런 계기를 가져다 준 거는 아주 자기를 사랑해 주던 남편 이화조의 죽음입니다. 배우자의 사망. 같이 살던 함께 살던 배우자가 사망하자 이제 하나씩 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데 그래서 역행성 기억 상실을 걸려요. 단기적으로 기억이 없어지는 거죠. 남편이 이랬을 때 하나씩 심정을 이제 책에서 이렇게 묘사하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심정인지 느낌이 옵니다. 55년이나 함께 살아온 상대가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렸다. 갑자기 자취를 감추는 것은 사라진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남겨진 자의 문제다.
남겨진 자는 사라진 상대를 떠올리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먼저 사라진 자는 행복하다. 부모가 죽고 자식이 둥지를 떠나도 남편이라는 남자가 쭉 곁에 있었다. 원래는 타인이었는데도 말이다. 지금은 그 사람이 없다. 바람이 없는 날인데도 오른쪽 몸 절반이 바람을 맞는 기분이다. 네.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게 그 이별이나 사별이다. 배우자와의. 상실감이 엄청 큰 게 좀 느껴집니다. 보통 가장 큰 스트레스가 직장인들한테는 실직이고요. 네.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이제 배우자의 사망이라고들 하는데 뭐 나이를 먹는다는 거는 잃는 게 좀 늘어가는 거잖아요. 뭐 체력도 잃고 기억력도 잃고 기력도 잃고 젊은 시절에는 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남편도 있어서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이제 사랑하는 남편 이화조가 이제 사라지자 이제 혼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자신이 혼자인 걸 언제 실감하실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하다가요. 네, 결혼을 안 해봤지만 그냥 눈 떠서부터 실감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둘이 살다가 혼자 살았을 때 딱 느끼는 건 언제냐면 외출을 했다고 들어왔는데 물건이 1mm도 움직이지 않았을 때. 아침에 있던 그대로 남아있을 때 자기가 혼자 산다라는 걸 이제 실감한다고 합니다. 뭐 이제 그래서 타인의 움직임과 타인이 내는 소리가 없는 생활. 그걸 우리가 독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씩 또 그런 이야기도 해요. 이제 일본말 중에 이제 곤혹스러운 말이 하나 있는데 미망인이란 말이 있거든요. 미망인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직도 죽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잖아. 말 그대로 표현하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으니 아내도 슬슬 가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다. 뭐 이런 표현들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미망이라는 것들은 여생이라는 것들이죠. 남편이 죽고도 하는 삶은 여생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이냐 이렇게는 생각을 들었는데 일단 하나씩 입장에서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제 쫓아가고 싶은 것도 없고 쫓기는 일도 없고 아무 의욕도 없어지면서 자기가 사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회의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남편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질리기 시작했으니 슬슬 떠나는 편이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좀 나아질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죠. 시간이 약이란 말도 있고 그렇죠. 죽는 이는 나날이 멀어진다는 일본 말이 있나 봐요. 처음에는 아주 슬프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진다는 표현인데 하나씩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긴 하는데 이 기력을 찾게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남편 이화조가 남겨놓은 유언서가 발견이 됩니다. 그 유언서에서 처음에 발견을 못했고 좀 이따 나중에 발견됐어요. 그 유언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혼외자가 있는 거예요. 예? 그 40몇 년 전에 외도를 해서 혼외자를 낳는데 그게 이제 유언서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유언 내용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 그 집에 가보라고 할 수 있는 족자가 하나 있는데 그걸 혼외자한테 상속하겠다, 물려주겠다. 그걸 듣고 나서 이제 피가 거꾸로 스치솟죠.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러면서 이게 죽겠다 이런 생각보다 이제 거기에 이제 매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왜 그런 걸 남겼을까 모르겠는데 그 유언서가 효력이 있는 거죠. 이제 자필로 쓴 유언서라는 것들은 일본하고 우리나라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자필로 유언서를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유언서 자체로는 효력은 없지만 그 유언서를 가정법원에 넣어서 검인이라는 걸 받으면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문장을 자필로 작성하고 자기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그다음에 날짜가 있고 인감, 날인이 되어 있으면 유언서로 효력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부분이라서 실제 소설 속에서도 유언 효력이 있고 검인을 받아가지고 유언으로서 효력을 갖고 상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네요. 그 혼의 자녀가? 그렇죠. 이제 유언에 있으니까 유언대로 따라가고요. 유언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자녀하고 배우자가 자격이 있거든요. 이때 자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자녀, 그러니까 혼외자도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그걸 받는 데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언서를 보고 난리가 났겠네요. 하나 씨도 그렇고 특히 자녀들의 배신감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배우자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사후 이혼까지도 고려를 해서 사후 이혼이 있습니까? 죽고 나서 이혼하는 건데 이게 실질적인 명칭은 사후 이혼은 아니고 이제 인척 관계 종료 신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사별을 하더라도 이혼한 건 아니니까 그 죽은 배우자랑 다른 인척과의 관계는 남아 있잖아요.
그 관계를 종료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인척관계 종료 신고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왜 하느냐 물어봤더니 죽어서도 시간 무덤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남편이 집 나가서 뭐 소질 끊긴 사이에 뭐 아내가 일을 해서 자식을 다 먹어 살렸는데 내가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냐 이런 분들도 있고 불륜 때문에 고생을 더럽게 많이 했는데 거기 가서 죽어서까지 그러긴 싫다 이런 분들이 한데 일본에서 실제 한 해 2,000에서 4,000건 정도 사후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야. 실제로 사후 이혼 이야기는 정말 충격인데 상무님은 어떻게 이 나이 들매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될지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제 나이 들매 순응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 하나 씨처럼 나이 들매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걸 이겨내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기계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기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오늘은 곧 죽을 거니까라는 제목의 책. 김동엽 상무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모기였습니다. 2597님 정답 모기 보내주셨고요. 0935님 모기 어릴 때 모기장을 치고 평상에서 무더위를 식히던 그때가 한편 그립네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